여보, 이번 달에 상가명이 완전히 넘어오면 그 다음에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지. 저러다 치매라도 오시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자식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이 사라지는 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지 딱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제대로 피우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늘 칭찬하는 아이였습니다. 속도 깊고 눈치도 빠르고 어른 앞에서 예의 바르기로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내가 있잖아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아이.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순하고 다정하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때때로 자문합니다. 그래서 더 몰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당신 사랑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던 제게 아들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자 손잡고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집도 넓고 손자도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하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로 자랐구나. 그 눈물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눈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찰 만큼 고마웠어요. 사실 남편 보내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밤에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가 공허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밥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쓸쓸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 아들의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합가한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가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오늘 있잖아요 하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았고 저녁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 먹는 것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살갑게 대해줬어요. 반찬 좀 더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업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 방문을 자주 두드리며 이런저런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한다는데 뭘 의심하겠어요. 이게 부모 아닌가, 자식이 필요하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저는 화장실을 가다가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부부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겠거니 했죠. 그런데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렸고 그 뒤로 이어진 말들이 제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상가명에 완전히 넘어오면 그 다음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지. 저러다 치매라도 오시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 숨이 멎는다는 표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하고 태연했습니다. 마치 내일 마트에 뭘 사러 갈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 들린 며느리의 대답도 담담했습니다. 그래, 그때쯤 되면 딱 좋지. 여기 팔면 우리 이사도 가고. 두 사람은 제 미래를 그렇게 부동산 거래 이야기하듯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상가명이라는 말.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빨리 정리해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그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의 웃음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건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너무 눈을 감고 살았던 건 아닐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아끼겠지. 자식이니까 설마 그럴 리 없겠지. 그런 믿음으로 확인도 않고 살았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이 갑자기 살갑게 굴고, 갑자기 집에 자주 오고, 갑자기 재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친절이 진심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걱정하고 아끼는 자식들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분별력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눈 감기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자는 척하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방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골치, 명의. 이 단어들이 조각조각 박혀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사업 때문에 힘드니까 잠깐 무거운 말을 한 것뿐이 아닐까?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고 나서 그 희망은 끝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자가 유치원 버스를 타러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두던 그 낡은 서랍장,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들과 함께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것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랍을 2번, 3번 확인했지만 그 2가지는 분명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기억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 아들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사업 때문에 잠깐 필요한 서류예요. 세무 정리하는데 어머니 인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위임장이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자식이 사업하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게 부모 아니냐고. 위임장이라는 단어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류가 뭔지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뭘 의심하겠어요. 그때 제가 그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어야 했는데,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런데 그 위임장이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빼는 데 쓰였더군요. 나중에 변호사님께 들으니 아들이 그 위임장을 이용해서 처음엔 상가명의 이전 서류에, 그 다음엔 아파트 근저당 설정에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서명한 위임장 한 장이 그렇게 여러 용도로 쓰였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였지만 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위임장,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썼니? 아들은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더군요. 그 웃음이 어찌나 뻔뻔하던지 미안하다는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왜 그런 걸 묻냐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다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제 사업만 한 번만 터지면 2배로 갚아드릴게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십 년을 키워온 아들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순하고 착하던 아이였는데, 대학 입학하던 날 제 손 꼭 잡으며 엄마 고마워하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날 한동안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어요. 화를 내야 하는데 눈물도 안 나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 상태로 이틀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슬퍼할 시간에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나면 부모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효자인 척했던 자식이 재산이 사라지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그 설마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자식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자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좋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제 손에 들어온 것에 안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무심코 그 빈자리를 채워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확인 없이 자식에게 넘기는 건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건 때로는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되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밑바닥에 서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 바닥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바닥이 저를 깨워줬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라마처럼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며느리에게 따지거나 당장 짐을 싸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당한 사람이었고, 한 번 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앞서면 상대가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제가 먼저 화를 내면 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다는 식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는 안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에 먼저 들러서 간단한 안내를 받고 그분의 소개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예약을 하고 아들 내외가 없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 두려웠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의한 증여 취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위임을 받은 후에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증여나 위임 행위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자식에게 재산을 줬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굴거나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용했다면 거줬던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위임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머니 의사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부양 의무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서류와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몰래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고 제 아파트와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발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가락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아파트에는 아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상가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위임장이 이 두 가지에 모두 사용됐던 거였어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증거다. 두 번째로는 아들이 위임장을 가져갔던 날의 상황, 그때 나눴던 대화 내용, 제가 도장을 찍어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상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세 번째로는 화장실 가다 들었던 그 대화 내용도 메모해뒀습니다.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는데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로는 아들이 그동안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사업 도와달라는 내용, 서류 부탁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과 세 차례 더 상담을 했고 그 사이에 법무사 사무실에도 찾아가 등기 관련 절차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서류 하나하나의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뭔지, 근저당권이 뭔지, 위임장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살면서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내 목숨 같은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2달쯤 준비를 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집안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자 재워주고 명절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편하게 지냈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서류 한 장을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읽어봐. 아들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저당 취소됐고 상가명의 이전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놓는 절차 시작됐다.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앞으로 연락은 그쪽으로 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정말 어머니 위해서... 됐어. 단 2글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빌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들어와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걸 보니 손자 생각이 나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는 걸 보니 그 어릴 때 모습이 오버랩되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게 다 물거품이 된다.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한 가지 오해는 없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드라마처럼 통쾌하게 겪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속이 시원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에게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진짜 내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절대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맞서지도 마십시오. 변호사 상담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연결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인터넷 뒤지며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하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를 밟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세요. 그게 진짜 역습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가 짐을 싸서 나간 후 처음 며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허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오랫동안 북적거리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니까 밥을 혼자 차려 먹는 것도 어색하고 저녁에 불 꺼진 방들을 바라보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손자가 뛰어다니던 소리, 텔레비전에서 만화 소리 나던 것도 없어지니까 집이 참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은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한 건 아닐까? 그냥 한 번만 더 봐줄 걸. 손자 얼굴이라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밤에 오더군요. 특히 첫 주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자 얼굴이 떠오르고 아들이 고개 숙이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공허함이 딱 열흘을 가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밥 차려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허전했는데 어느 날 아침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딱 하나 차려서 혼자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제 식성에 맞춰달라 하지 않고 아무도 빨리 치우라 재촉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제 속도대로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러고 보니 남편 살아있을 때도 아들 집에서 함께 살 때도 저는 항상 누군가의 밥을 먼저 챙겼지 제 밥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화요일 오전반에 등록했는데 처음 붓을 잡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잘 못 그리면 어떡하나 나이 들어서 이걸 배우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갔는데요. 선생님이 물 한 통에 붓을 적셔서 종이 위에 색을 얹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갑자기 느껴졌달까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챙기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지금은 수채화 반이 제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채화 그 다음에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가고 싶었던 곳에 혼자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통영, 경주, 전주, 강릉. 혼자서 예약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걷고.
그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어디 가자, 언제 가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처음 누려보는 것 같았어요. 재산도 다시 온전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명절 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짧게,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이렇게요. 그 다음엔 전화가 왔고, 그 다음엔 손자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모든 걸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밥은 같이 먹었지만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뭔가 부탁하려는 낌새를 보이면 조용히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달라지더군요. 예전처럼 무언가를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유치원 발표회 사진을 들고 오기도 하고 그냥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물론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전보다 관계가 더 솔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는 오지 않던 아들이 제가 온전히 내 삶을 살고 있을 때 더 자주 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사랑은 주되 통제권은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식을 믿어야지 어떻게 통제권을 안 준다고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자식을 불신하라는 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완전히 종속될 때 무너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중 때문입니다. 내 앞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분은 그냥 내가 돌봐드려야 할 노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돈과 재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감정, 내 선택,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이자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개인의 아픈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의심하고 계신 분, 이미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 한마디에 인감도장을 맡긴 분들, 위임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한 분들, 서류에 도장 찍어줬는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이 나중에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매년 수천 건씩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내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가시면 주민등록증 하나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비용도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인터넷을 조금 쓰실 수 있다면 집에서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분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건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자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면서 봐야 할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소유자란에 제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둘째,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표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 2가지만 확인하셔도 지금 내 재산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챙겨두세요. 그리고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말씀드릴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예요. 각 지역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용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로 또는 최소 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위임장을 자식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위임장은 반드시 용도를 특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에만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딱 어디에만 쓸 수 있는지를 적어야 해요. 포괄적인 위임장은 어디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은 절대로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도장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직접 가셔서 찍으세요. 번거롭더라도 그게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위임장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문구, 인감관리 방법, 그리고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법무사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은 끝까지 내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지켜온 내 삶, 내가 일구어온 것들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세대는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